오늘은 최근에 좀 몇 번 다뤘지만은 조선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시간에 다 다루는 건 아니고 좀 여러 편에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선사들의 좀 베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현재 놓치고 있는 이슈들은 없는지, 그리고 또 새로 공부를 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좀 한번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먼저 조선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흔히 조선업은 건설업과 비슷하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업과 건설업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조선사들은 소위 공장이라고 하는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있죠. 그리고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캐파의 한계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선소가 돌아가지 않으면, 가동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감이 없으면 고정비는 계속 발생을 하니까 적자가 될 거고, 그리고 또 캐파 어떤 크기에 따라서 내가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의 사이즈의 바운드리도 정해집니다. 이 상품에 비유하자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의 방식인데요. 대부분은 특히 선주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배를 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큰 사고가 나면 이 조선사가 천문학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조선산업은 수주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선업은 발생하는 대부분의 모든 이슈를 이 발주하는 발주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선사에 투자를 했다면 배를 만드는 조선사 입장에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매크로를 보면서 발주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이 발주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배를 발주하는 발주자인데, 그런데 현재 매크로 경제가 이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각종 인프라 투자 법안도 채택하고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사용되는 원자재 사용량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또 이 말은 이 원자재를 운반하는 물동량도 늘어나니까 배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이걸 실어서 나르는 이 배 운임료도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현재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이 중고선들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만약에 이마저도 부족하면, 이런 배들마저 부족하면 발주자들은 신조선을 발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조선업은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물동량이 증가하면 배가 부족해지니까 이 신조선을 발주하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유로 좀 빅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오는데, 한 번 오면은 한 15년 정도는 호황이고, 짧게 호황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대개 4년 정도는 유지가 되는 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22년 말부터 이 조선업이 좋아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짧게는 한 2026년 정도고, 또 길게 보면 2030년 초반까지는 호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이클은 방금 설명드린 이런 경기 회복이 주로 만들긴 하지만은,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환경 규제 때문에 이러한 호황 사이클이 한 번 더 올 거라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경 오염을 좀 심각하게 일으키는 배가 있다면 빨리 처분하고 친환경 배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흔히 조선업 같은 경우 중고선 가격을 봐야 된다, 중고선 가격이 올라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중고선 가격이 상승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중고선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앞으로 그 신조선, 그러니까 새로 만든 배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식되는 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이 중고선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어찌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레버리지도 잘 나옵니다. 사실 발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해봐야 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배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 금액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중고선 가격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주자들은 이제 본인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배를 사는데 이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를 할까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려면 이 TU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TU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항구에서 볼 수 있는 이 컨테이너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이런 컨테이너 하나를 1TU, 그 다음에 이제 4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이제 2TU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1TU당,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하나당 대략적으로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종종 그 HMM 관련 뉴스를 보면 뭐 6000TU급, 뭐 7000TU급, 뭐 14000TU급,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보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6000TU급 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는 약 25년이 걸리고, 그 두 배의 이제 12000TU급은 약 한 17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해상 운임료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 2020년 운임 기준으로 다시 원금 회수 기준을 계산해 보면 6000TU급은 6.4년으로 4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원금을 다 회수하고 7년째부터 버는 돈은 빚을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다 내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좀 조선업에 대한 어떤 인트로, 개괄적인 좀 이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조선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각 조선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사들의 원가 구조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자재비입니다. 이게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뭐 인건비, 경비,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이제 지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도대체 뭘 사길래 이렇게 자재비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까요? 물론 이제 이것도 뭐 배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이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거는 보시는 이제 철간, 그 철판, 단연 철판입니다. 이게 한 이제 40% 정도를 차지하고, 뭐 그 다음으로는 뭐 기관 장비라는 게 있고, 또 이제 갑판 장비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재비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조선사들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최대한 같은 선종,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배를 연속으로 건조하면 이제 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빵을 만약에 만들고 싶은데 같은 종류의 빵을 많이 만드는 게 원가를 줄일까요? 아니면 뭐 팥빵도 만들고 옥수수빵도 조금 만드는 게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당연히 이제 종류를 적게 만들어야 이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빵의 종류를 획일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과거 이제 조선업이 약간 빅사이클일 때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 이 둘은 사실 뭐 같다고 봐야겠지만은 이제 이들 기업이랑 이 삼성중공업이랑 영업이익률이 2배가 차이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빅사이클 시기에 비슷한 규모의 배를 건조했는데 이제 현대중공업은 두 자릿수까지 영업이익률이 이제 올라갔다는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저변에는 바로 이제 선종이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EU에서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이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발주사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이 시장에서 이제 제대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보면 현중이랑 대우, 삼중 정도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삼중이랑 같이 배값을 올려버리겠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기업이. 그리고 이제 그동안 현중이랑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사실 각각 따로 구매하던 이제 자재들을 이제는 한 번에 구매할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 한 번에 구매하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이걸 조금 더 싸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도 보면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낱개로 살 때는 조금 비싼데 이제 박스나 대량으로 사면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거나 이제 더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재를 조금 더 싸게 가지고 와서 배를 만들어서 가격을 올려 팔면 발주사 입장에서는 사실 조선사만 좋은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발주사들이 조선사들의 이제 배값을 결제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앞전의 영상에서도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개는 이제 배값을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한 5번에서 6번에 걸쳐서 이제 분할로 결제를 합니다. 이 5번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 이유는 이제 배를 건조할 때 크게 5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공정이 시작이 될 때마다 이제 돈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계약을 할 때 20% 정도 선수금을 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제를 절단할 때, 그러니까는 이제 배를 설계를 이제 그러니까 완성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철판도 자르고 용접을 시작할 때 20%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 용골 배치라고 해서 이 지느러미 같은 이제 이 용골을 배치할 때 또 20%를 주고, 그 다음은 이제 진수, 그러니까는 이제 배를 이제 물 속에다가 띄울 때 20%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를 인도할 때, 배를 받을 때 20%를 주면서 선박 대금 결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이게 이제 편의상 20%를 준다고 했지만은 뭐 어떤 경우에는 한 번에 30%를 주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선수금으로 60%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선사들이 뭐 수주를 한 군데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에서 받으니까는 이런 매출들을 이제 포개고 포개서 사업을 꾸려나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조선사가 저가 수주를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족한 만큼 중간에 이제 현금 대출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이자 비용도 재무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조선사들의 재무제표가 이제 수년간 좀 빨간색으로 도배가 됐던 이유는 이제 바로 저가 수주로 가지고 왔는데 이제 만드는 비용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로 조선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조선업은 이 사이클 주기를 뭐 맞추는 건 어렵지만은 한번 공부를 해 놓으면 이제 크게 추가되는 내용은 없어서 이제 앞선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로 현재 선박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과거의 슈퍼사이클은 좀 어떤 논리로 어떤 이벤트들로 인해서 발생을 한 건지를 좀 계속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또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